안녕하세요. 저는 친구에게 큰 빚을 진 60대 여자입니다. 제겐 아주 친한 고향 친구가 있어요. 명자라고 함께 중고등학교를 나온 제 단짝이었죠. 서로 첫사랑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그 친구가 아버지 술 문제로 저희 집으로 도망쳐 왔을 때 제가 오빠 남동생에게 밀려 늘 서름을 겪을 때 우린 항상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었죠. 제겐 제 남편과 아이들이 항상 1번이었지만 그 친구 또한 결코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런 그 친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입은 적도 있었는데요. 제 아들이 관련된 일이라 그 고마움이 더 컸었답니다. 바로 그때 일에 대해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와 그 친구는 모두 서울로 상경해 직장 생활을 하다 결혼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고 조금 늦게 결혼한 전 오래도록 임신이 되지 않다가 극적으로 아들 쌍둥이를 낳았죠.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두 아이에겐 번갈아가며 불행이 찾아왔어요. 우선 어릴 적부터 잔병 치레가 심했던 둘째는 7살 때 놀이터에서 중학생 아이가 실수로 던진 야구공에 맞아 그만 한쪽 눈을 실명했습니다. 안구 파열을 당한 둘째는 급히 수술대에 올랐지만 끝내 시력 회복은 할 수 없었던 거죠. 둘째를 데리고 몇 달 동안 여러 대학 병원을 다니며 경과를 관찰했지만 끝내 둘째는 영구 실명 판정을 받고 말았죠. 그렇게 둘째는 결국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중학생 아이와 그 부모에게 사과받고 약간의 보상도 받았지만 둘째가 평생 짊어져야 할 장애를 생각하면 보상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막 괴물이라고 놀려요. 엄마, 그래서 제가 걔네다 혼내줬어요. 안구 형태를 보존한 둘째는 의안까진 필요 없었지만 눈이 점점 희뿌연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런 둘째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며 놀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 둘째를 지켜준 게 첫째였죠. 첫째는 수업만 끝나면 둘째는 반으로 달려가 둘째를 지켜줬고 그건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서도 계속됐습니다. 그런 첫째 덕에 둘째는 최소한 못된 괴롭힘을 당하진 않았어요. 외모와 사람들 시선 때문에 갈수록 내성적이 되긴 했지만 다행히 몇 명의 친구도 사귈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든든했던 첫째는 나이 17을 넘기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원인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급성 골수성 백혈병 때문이었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 전 두상이 예뻐서 이런 까까머리도 잘 어울린다니까요. 어때요? 잘생긴 스님 같죠? 항암 치료 때문에 첫째의 머리를 모두 밀었을 땐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하지만 첫째는 슬퍼하는 부모를 위해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던 기특한 아이였죠. 그런 첫째의 병세는 갈수록 나빠졌고 전 일도 나가지 않으며 첫째의 곁을 지켰습니다. 전 당시 남편과 둘이 숯불 갈비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예 가게 일은 남편에게만 맡겨두고 첫째의 곁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첫째를 폐혈증 쇼크로 6개월 만에 떠나보냈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첫째는 마지막 의식이 흐려지던 그 순간까지도 부모인 우리를 걱정했죠. 울지 마세요, 엄마. 저 괜찮아요. 민우가 엄마, 아버지 나 대신 잘 좀 보살펴드려. 그게 마지막이었답니다. 이후 남편과 전 한동안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엔 둘째가 우리에게 이런 가슴 아픈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아버지 두 분이 계속 그러고 계시는 거 상욱이가, 아니, 형이 바라지 않을 거예요. 전 상욱이 발끝에도 못 미치지만 그래도 이젠 제가 두 분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절 위해서라도 제발 기운 차리세요. 차라리 상욱이 대신 제가 하늘로 갔으면 두 분이 덜 속상하셨을 텐데. 네가 왜 상욱이 발끝에도 못 미쳐.
상욱이랑 넌 그냥 달랐을 뿐이지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절대 아니었어. 상욱이 대신 네가 가다니 어디서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니? 두 번 다신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일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다. 이 엄마랑 아버지가 미안하다. 둘째가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싶어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더라고요. 우린 그제야 다시 정신을 차린 뒤 다시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했죠. 다시 가게 장사에 열중하고 그동안 미처 챙기지 못한 둘째의 마음을 돌보는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둘째는 첫째가 떠난 후 전보다도 의젓해지려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이젠 자신 첫째 몫까지 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둘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 노력해도 아이의 마음엔 이미 굳은 결심이 자리 잡은 것 같아 참 마음이 아팠죠. 요즘은 좀 괜찮아, 희정아? 자식 잃은 슬픔이 어떻게 사라지겠냐면 우린 민욱이를 키워야 하잖아. 그래서 그냥 잠깐 상욱인 가슴에 묻고 묵묵히 살아가고 있어. 근데 넌 어때? 여전히 저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는 절 많이 걱정해 주었어요. 친구는 둘째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도 첫째가 우리를 떠났을 때도 달려와 제 슬픔을 나눠 가져 주었죠. 하지만 그런 친구의 인생도 결코 순탄하진 않았습니다. 친구의 남편은 한 번의 실직 후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했다더군요. 친구의 남편은 거의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술과 도박, 심지어 여자에게까지 빠져 친구의 마음을 짓뭉개 놓았죠. 전 그냥 이혼하라고 몇 번이나 권유했지만 친구는 자식들 생각에 차마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사는 집 시댁에서 해준 건데 이 집 나가면 애들하고 어디서 살아. 아무리 내가 돈을 번다고 해도 집 생활비로 다 쓰고 있는데 애들만 보면서 그냥 버티려고. 친구는 자신의 사는 모습이 창피하다며 제게 연락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구를 더 챙겨주고 싶었지만 제 삶도 자꾸만 버거워졌기에 그러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전 가끔이나마 먼저 친구에게 연락해 응원의 말이라도 보태주곤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60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첫째가 떠난 뒤 더 이상의 불행은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아들은 꽤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원 생활까지 마친 뒤 한 회사 연구원으로 취업했습니다. 그런 아들의 학비를 전부 대주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 숯불 갈비집이 다행히 술술 잘 풀렸었거든요. 꾸준히 찾아주시던 단골분들 덕에 우린 가게를 2층짜리 큰 건물로 이전할 수 있었고 저희가 살고 있는 경기도 이 지역에선 나름대로 맛집이라는 말도 듣게 되어 자산을 꽤 모을 수 있었죠. 하나 걱정이었던 건 아들의 연애사 문제였어요. 친구랑 술 마시고 온다더니 일찍 왔네. 근데 너 요즘 일찍 들어온다. 결혼하고 싶다던 그 아가씨는 요새 자주 안 만나? 아, 헤어졌어요. 뭐? 아니, 왜? 곧 결혼할 것처럼 말하더니. 그냥요. 뭐 저처럼 장애도 있고 키도 작은 남자를 누가 진지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냥 혼자만의 설레발이었나 봐요. 열심히 공부해 제법 고연봉자가 되었어도 아들은 늘 내성적이었답니다. 아무래도 숫기가 없고 외향적이지 못했던 아들은 친구들에게도 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없던 모양이었어요. 친구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애들이 있으니 괜찮았다지만 문제는 이성적인 문제였죠. 심지어 공대를 나온 아들은 여자 문제는 영 쑥맥인 것 같았는데 걱정은 됐지만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쯤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아들이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아들이 막 연구원으로 취업했을 시기였죠. 한 반년쯤 만난 뒤엔 빨리 결혼 준비를 해야겠다며 신나하길래 우린 아들이 제대로 된 짝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얼마 뒤에 그 여자와 또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어깨도 축 처진 채 자기 비하적인 말을 하기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뭔지 몰라도 아들이 크게 상처를 받은 것 같았거든요. 설마 그 여자가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청혼하니까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절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6개월이나 만난 사이인데 바로 헤어지자고 할 정도면 그냥 제 돈만 보고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해벌레해서 선물도 많이 사주고 데이트 비용도 다 내니까 어쩐지 그렇게 예쁜 사람이 절 왜 좋다고 하는지 저도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술이 약간 들어가서인지 아들은 가슴 아픈 말을 줄줄이 내뱉더라고요. 가슴이 아파전 그런 아들을 꼭 안아주었죠. 네가 얼마나 착한 효자에다 똑똑한 앤데 네가 얼마나 괜찮은지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여잔 네 쪽에서 먼저 사양이라고 해줘라. 네가 남들과 외모가 다르고 장애가 있을지 몰라도 이 엄마 눈엔 세상에 너만큼 잘난 남자는 없어. 전 애써 그런 아들을 위로해줬지만 아들은 그저 씁쓸하게 미술 지을 뿐이었어요. 그 뒤 아들은 다시 누군가를 만나지 않는 것 같았죠. 아들이 그냥 평범한 아이였다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아픈 손가락이다 보니 자꾸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어엿한 어른이 된 자식의 인생이니 걱정을 꾹 참고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죠. 가끔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와 자긴 왜 이렇게 남자로서 보잘것없이 생겼냐며 울적해 할 때면 여자와 뭔가 또 잘 되지 않았구나. 그저 이런 짐작만 하면서요. 남편과 전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넌 괜찮은 사람이라는 위로뿐이었네요. 그렇게 아들은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아들의 얼굴이 활짝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뭐 기분 좋은 일 있니? 아이, 조용하던 애가 요즘 얼굴도 좋아 보이고 콧노래도 흥얼거리잖아. 약속도 많아진 것 같고. 티나요, 엄마? 그냥 실은 제가 요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거든요. 역시 맞지? 아이, 어디, 어떤 아가씨인데? 착해? 엄청요. 맨날 제가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면 자기가 막 내겠다고 하고 제가 야근할 땐 얼른 집에 달려가서 도시락도 막 싸다 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솔직히 눈 때문에 처음엔 자신이 없었는데요. 제 눈은 그냥 개성이라고 해주는 거 있죠? 그리곤 자기 팔에도 어릴 때 입은 큰 화상 흉터가 있다면서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저랑 자기가 닮았대요. 자기나 나나 다쳐서 똑같이 흔적이 남은 건데 뭐가 다르냐고. 그냥 그렇게 제 장애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들은 연애 사실을 밝히며 벌써 만난 지 몇 개월이 지났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혹시 저와 남편이 걱정할 걸 우려했는지 전 여자친구와 지금의 여자친구는 다르다는 말을 일부러 하더라고요. 그리곤 자기 여자친구라며 사진도 보여주는데 아가씨가 참 참하게 생겼더군요. 예쁘다기보단 둥글둥글 귀엽게 생겼었는데 아들 말처럼 인상도 정말 좋아 보였죠. 저와 남편은 이번엔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게 맞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은 연애한 지 1년 만에 우리에게 결혼 소식을 알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안석기라고 합니다. 저 어머님이 꽃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꽃다발 좀 사왔어요. 아유, 예뻐라. 고마워. 우리 집은 남자만 둘이라 꽃 같은 건 받아본 지가 오래됐거든.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온 예비 며느린 참함 그 자체더라고요. 말도 예쁘게 하고 살가운 것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런 예비 며느린 마치 습관처럼 아들의 옆에 앉아 반찬도 이것저것 챙겨주고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평소 우리 아들을 소중히 여겨주고 있다는 게 느껴져 더더욱 가슴이 벅차올랐죠. 살다 살다 민욱이처럼 예의 바르고 다정한 청년을 처음 봤습니다. 고이 키운 외동딸 누구한테 시집 보내게 되려나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았어요. 이런 귀한 아드님 저희한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희야말로 너무 감사드리죠. 이렇게 참하고 착한 따님 시집 보내기가 너무 아까우실 텐데 저희가 정말 잘해주겠습니다. 상견례 때 뵌 사돈 어른들도 좋은 분들 같았어요. 무엇보다 장애가 있다고 저희 아들 무시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죠. 한 번은 예비 며느리와 사돈들 모두 저희 가게에 초대도 했는데 저희 직원들에게도 친절한 모습에 참 교양 있는 집안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한 두 아이에게 저와 남편은 같은 경기도권에 있는 7억짜리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었어요. 물론 아들 명의로요. 30평대면 애 하나 둘 낳고 살긴 좁지 않을 거야.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힘으로 시작해도 되는데 이렇게 비싼 집을, 이 감사함을 어떻게 갚죠? 우리 아들하고 오순도순 잘 살아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시집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뭘 더 바라겠니? 앞으로 우리 민욱이 좀 잘 부탁한다 아가. 물론 7억은 저와 남편에게도 엄청 큰 돈이었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못해줄 게 뭐가 있나 싶었죠. 아들과 예비 며느린 그런 우리의 도움을 정말 고마워했어요. 예비 며느린 자주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하고 가끔 저희 가게에도 혼자 놀러와 우리와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하더군요. 저 여기서 저녁 먹고 가게 마감까지 돕고 가도 돼요? 아이, 저녁이야 줄 수 있지. 근데 일은 하지 마. 직원들도 있고 우리도 있는데 네가 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택시 타고 집에 가. 택시비 줄 테니까. 에이,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돕고 싶어 그러죠. 저 일 되게 잘해요. 저 그냥 회사 그만두고 여기 취직할까요? 그럼 어머님 아버님이랑 더 친해질 수 있잖아요. 아무리 살갑다고 해도 어른들과 친해지려는 노력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예비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지며 아들과 예비 며느린 결혼식을 4개월 정도 앞뒀을 때 미리 신혼집에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청소도 가격이 비싸다는 걸 알기에 전 제가 아는 곳에 입주 청소를 맡겨주겠다고 말했어요. 그 입주 청소 업체는 바로 제 중마고 명자가 운영하던 곳이었죠. 제 친구가 그 입주 청소 업체를 차리기까진 조금의 사정이 있었답니다. 그로부터 3년 전쯤 친구는 제게 울며 전화를 걸어 그동안 미처 말하지 못한 사정을 털어놓더군요. 나 진짜 애들 때문에 못 살겠어. 어떻게든 애들만은 잘 키우려고 용을 썼는데 애들이 갈수록 지들 아빠를 닮아가, 희정아. 우리 딸은 이번에 무슨 다단계 사기를 치다가 감옥까지 갔어. 뭐? 감옥? 몰랐던 사실에 전 기함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동안 친구 애들 때문에 속이 문드러지고 있었다고 해요. 아들은 사업병에 빠져 없는 집안 돈을 다 끌어다 썼고 딸은 그렇게 일도 안 하고 사고만 치고 다니더니 사기로 감옥에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인생을 헛살았다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동안 왜 나한테 애들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어. 아휴, 난 몰랐잖아. 네가 그렇게 힘든지. 맨날 남편 얘기로 안 좋은 말만 했는데 애들 얘기까진 차마 부끄러워서 못하겠더라. 그래서 혼자 사귀고 또 삭혔는데 이젠 정말 나도 안 되겠어. 이웃 친구는 결국 자식들을 끊어내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남편과도 끝내 이혼을 했어요. 전 그동안 친구의 고생을 몰라준 게 미안해 친구의 이혼 소송 과정을 도와주었죠. 변호사 선임비도 내주면서요. 그 뒤 친구는 새로 시작하고 싶다며 제게 돈을 부탁하더라고요. 나 입주 청소업체를 직접 차려서 운영해보고 싶어. 그동안 나 별별 건물 청소 다 해보면서 살았잖아. 먹고 살려고. 그래서 나 정말 자신 있어. 내가 돈은 이자까지 줘서 갚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도와주라, 희정아. 어? 제게 머리까지 숙인 친구의 부탁을 전 흔쾌히 들어주었네요. 물론 남편과 상의한 뒤에요. 뱉은 말은 꼭 지키는 친구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 중마고도
저처럼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창업 자금을 많이 빌려주었어요. 이웃 친구는 열심히 일하며 조금씩 제 돈을 갚아나갔습니다. 저는 숱한 불행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생을 열심히 사는 친구가 멋지고 자랑스러워 계속 친구를 응원했어요. 전 그런 친구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아들의 신혼집 입주 청소도 친구에게 부탁했던 겁니다. 민욱이 신혼집이면 당연히 내가 공짜로 해줘야지. 그래, 이사는 언제라고? 청소하고 일주일 뒤에 하기로 했어. 아유, 근데 얘, 너 이러면 나 앞으로 너한테 일 소개 안 시켜준다. 나 염치 없는 사람 만들지 마. 친구는 끝까지 제게 돈을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전 꾸역꾸역 우겨 겨우 할인가라도 친구에게 돈을 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사 청소 당일 전 가게 일 때문에 아들의 신혼집에 가보지 못했어요. 아들 또한 회사 일이 있어 휴가를 쓴 예비 며느리 혼자 그 집에 가보게 됐죠. 전 친구가 부담스러워하기에 예비 며느리한텐 제 친구가 하는 업체라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어요. 착한 예비 며느리가 어련히 제 친구와 직원들을 알아서 잘 대해주겠거니 생각했죠. 어머님, 입주 청소 다 끝났어요. 엄청 꼼꼼하게 잘 봐주시더라고요. 역시 어머님이세요. 뭐든 선택이 탁월하세요. 내 덕이 아니라 열심히 해주신 그분들 덕이지 뭐. 아무튼 잘 됐구나. 너도 옆에서 지켜보느라 고생했다. 청소가 끝난 뒤 예비 며느리는 제게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전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고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만족했대. 고마워 명자야. 그래. 근데 친구는 어딘가 목소리가 개운치 않아 보이더군요. 그런 친구는 다음날 저희 가게로 찾아왔었어요. 그리고는 잠시 망설이다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더라고요. 실은 네 며느리 되려 있잖니. 듣던 거하고 다르더라. 우리가 가자마자 엄청 꼬투리를 잡던데.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비 며느린 제 친구에게 보자마자 트집을 잡았다고 해요. 왜 이렇게 늦어요? 예? 15분 일찍 도착한 건데요. 원래 출근은 30분 전 출근이 규칙인 거 몰라요? 최소한 집주인보다 빨리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신뢰가 생기죠. 친구는 제게 듣던 것과 너무 달랐던 예비 며느리 모습에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쎄함을 감지했지만 친구는 우선 직원들과 함께 청소에 임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예비 며느리의 갑질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좀 빨리빨리 좀 해요. 청소가 업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굼떠요? 나 이따 약속 있는데 나 약속 늦으면 책임질 거예요? 아니 청소를 꼼꼼히 해야 고객님도 만족하시죠. 꼼꼼한 건 당연한 거고 빠르게도 해야 프로죠. 군뱅이도 저것보단 빠르겠네. 저거 벽지 찢어진 것도 갈아주고 가세요. 예? 저건 도배를 새로 해야 할 문제예요. 저희 쪽에선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 장난쳐요? 찢어진 벽지든 뭐든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청소 아니에요? 아줌마, 여기 먼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딴 식으로 하고 돈을 받아먹으려고 해요? 거긴 분진이 많은 곳이라 이따가 한 번 싹 다시 청소하려고 했어요. 왜 일을 2번을 해요? 그냥 핑계 대는 거잖아요. 이 아줌마 이거 안 되겠네. 남의 돈을 아주 공짜로 받아먹으려고 하네. 예비 며느린 계속 어디 가지도 않고 옆에 붙어 트집을 잡았다더군요. 자기 부모 버린 친구에게 서슴없이 모욕적인 말을 하고 젊은 인부들에겐 반말을 찍찍했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지만 친구는 제가 믿기지 않아 할 것 같아 중간부터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정말 예비 며느린 처음 들어보는 까칠한 말투로 친구와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진짜 못 빼어먹은 애들아. 그렇게 계속 옆을 지키면서 사람 괴롭히다가 나중엔 혼자 짜장면에 탕수육 세트까지 시켜 먹고 있는 거 있지? 그걸 또 우리한테 치우라대. 와, 진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다니까. 근데 기가 막혀서
마지막에 나한테 이러는 거 있지? 친구는 그렇게 갑질하며 친구와 직원들을 부려먹던 예비 며느리가 마지막엔 돈을 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제가 돈을 지불한 상태라고 말했더니 그걸 자신에게 현금으로 환불하라고 말했다네요. 난 오늘 아줌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옆에서 안 지켜봤으면 얼마나 일을 엉망으로 했을지 뻔히 보이는데 이건 아줌마랑 아줌마 직원들이 아니라 사실상 내가 노동한 거나 다름없다고요. 난 돈 못 줘요. 이미 돈 받았으면 그거 나한테 다시 내놔요. 내가 집주인이고 나한테 주면 내가 시어머니한테 돌려드릴 테니까요. 하도 기가 막혀 친구는 끝내 예비 며느리에게 호통을 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건 정당한 노동값이고 자신들이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도 요구해야 할 판이라면서요. 예비 며느리는 그렇게 난리를 친 뒤 제겐 그런 가식을 떤 거였죠. 네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만난 여자인 줄 아니까 이걸 너한테 어떻게 말해야 되나 많이 고민했어. 근데 더 시간 끌어봐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거야. 무엇보다 절대 네 아들하고 그 여자 결혼시켜서는 안 될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뭐야, 아직 끝이 아니야? 아, 또 뭔데? 친구는 예비 며느리가 베란다 쪽으로 나가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됐었다고 말하더군요. 베란다 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었는데 예비 며느린 그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친구는 그 통화 내용도 모두 녹음했다며 제게 다른 음성 녹음 파일을 재생해 주었어요. 그 내용을 들은 전 어마어마한 분노에 휩싸이고 말았죠. 엄마, 나 지금 입주 청소하는 거 감시하고 있어. 잘하고 있냐고? 아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잘 진두지휘하고 있지. 원래처럼 무식한 것들은 이래라 저래라 딱딱 명령해줘야 일을 좀 하는 것처럼 한다니까. 무시당하기 싫으면 지들이 공부해서 밑바닥 인생을 살지 말던가. 아, 엄마도 온다고? 아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저런 인간들 잡돌이하는 건 나 혼자로도 충분해. 겸사겸사 고민 후 그 인간 비위 맞추느라 받는 스트레스도 이럴 때 푸는 거지 뭐. 예비 며느린 자기 엄마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통화를 하면서도 예비 며느리 쉴 새 없이 친구를 향한 모욕적인 말을 내뱉고 있었고요. 그런 예비 며느린 갑자기 제 아들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비 며느리의 말을 듣는데 너무 놀라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그래도 몇 년만 참으면 돼. 아유, 내가 말했잖아. 그 인간 사탕 발린 조그만 살살해주면 자기 간 쓸개까지 다 퍼줄 호구라고. 눈도 그 모양에 재미라고 눈꽃만치도 없는 사람을 어떤 여자가 좋다고 했겠어? 근데 난 자기 돈도 안 보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으니까 내 앞에서 맥을 못 춘다니까. 당연히 집 명의 넘겨달라고 했지. 그냥 말하는 건 너무 티나니까 처음엔 공동명의로 좀 해달라고 했어. 그리고 나중에 애 둘쯤 나오면 내 명의로 해줄 수 있냐고 막 애교 부리니까 해벌쭉하면서 그렇게 하겠대. 예비 며느린 저희 아들에게 집을 뜯어낼 생각에 신이 나 보이더라고요. 제 친구가 몰래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휴대폰 속 그 기집엔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 인간 평생 외롭게 자라서 최소 애를 둘 이상 낳는 게 꿈이었다고 그랬거든. 시부모 될 사람들도 나 엄청 좋아하니까 내가 손주만 낳아주면 막을 것 같진 않아. 뭐 안 된다고 해도 뭐 만만한 고민 후 그 인간 살살 꼬시면 되지.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명의 넘겨받자마자 바로 다 버리고 이혼할 거야. 아유, 내가 정신 나갔어. 그런 변변치 않은 놈이랑 평생을 살게. 아이, 물론 집 잘 사고 돈 잘 버는 건 좋지만 난 남자 외모는 절대 포기 못해. 재훈 씨랑 헤어졌냐고? 헤어지긴 했지. 들키면 말짱 다 도루묵이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다시 찾아가서 만나달라고 해보려고. 재훈 씨 돈 좋아하니까 고민 후 그 인간 돈 뜯어다 살살 바치면 아마 만나주지 않겠어? 이 집 뜯어내서 이혼하면 바로 재훈 씨랑 재혼해야지. 너무 충격을 받아 두 손 두 발이 다 덜덜 떨렸습니다. 예비 며느린 이미 결혼하면 바람까지 피우겠다는
상스러운 마음도 먹고 있더라고요. 녹음 파일 속 예비 며느린 이 집 무려 시세가 7억이야, 7억. 내가 그 돈 뜯어내면 엄마도 아빠도 다 챙겨줄게. 하고 깔깔대며 저희 아들 인생을 지옥 속으로 밀어넣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심지어 마지막 말을 들어보니 예비 며느리 무슨 주식 투자로 엄청난 손실을 봐서 처음부터 돈을 목적으로 제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덤벼든 그 여자에게 유혹만 당했던 거고요. 들어보니 그 집안 부모도 한통속 같던데 제 친구가 아니었다면 전 아무것도 모르고 아들을 그 지옥 속으로 보내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는 와중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 명자야. 너 아니었으면 우리 민욱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유 고맙긴. 네 덕에 지금 내가 홀로서게 할 수 있었던 건데 이렇게라도 너한테 진빈 갖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건 그렇고 너 물 좀 마셔. 진정해. 너 이 결혼 꼭 말려야 돼. 알겠지? 친구는 연신 결혼을 막으라고 말하며 제게 물을 건네주더라고요. 그 당연한 얘기를 들으며 제 속은 분노로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그런데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 순간 예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던 전 우선 전화를 받는 쪽을 택했어요. 예비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밝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주말에 다 같이 파티하기로 했지만 오늘이 진짜 생신이니까 먼저 축하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 저기 어머님, 주말에 생신 파티도 할 거지만 그래도 생신 당일인데 제가 맛있는 거 따로 사드리고 싶어요. 민욱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오늘 일이 바쁘다고 저녁에 시간 못 낼 것 같다던데 아버님하고 셋이 식사하실래요? 아니면 어머님하고 둘이라도 좋아요. 네? 예비 며느린 딱 그날 생일이었던 제게 밥을 사주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날 만나 욕부터 한 바가지 시원하게 퍼부어주고 뺨도 한 대 갈겨주고 싶었거든요. 감히 제 아들을 돈으로만 본 여자를 도저히 가만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전 흔쾌히 저녁에 만나자고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은 뒤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자 남편도 뒤로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순진해 보이는 낯짝 속에 어떻게 그런 검은 속내가. 명자시고 고마워서 어쩝니까? 예? 남편 또한 제 친구에게 고마우면서도 화난 기색을 감추질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날 남편은 함께 자리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회식 손님들이 예약되어 있어 둘 다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결국 혼자 예비 며느리와 식사 자리에 나갔죠. 어머님, 여기요, 여기. 평소에 파스타 같은 거 많이 안 드셔보셨을 것 같아서 여기로 모셨는데 괜찮으세요? 이 집 화덕피자랑 스파게티가 그렇게 맛있대요. 예비 며느리는 평소처럼 참한 척, 살가운 척, 가증스런 가면을 쓰고 절 맞이하더라고요. 전 웃으려 애쓰지도 않고 예비 며느리가 메뉴를 주문하는 동안 가만히 예비 며느리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민망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별 말씀도 없으시고. 아니, 오히려 오늘만큼 행운인 날이 없었지. 오늘 어떤 귀인 덕에 큰 위기를 넘기게 됐거든. 정말요? 다행이네요. 근데 표정이 왜 그러셨지? 무슨 일이었는데요?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 말해주마. 안 그래도 말해줄 생각이었어. 근데 그 전에 오늘 내 생일이라니까 친구도 한 명 오고 싶다길래 불렀거든. 괜찮지? 친구분이요? 아이, 그럼요. 얼마든지요. 전 그런 예비 며느리에게 썩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곧 자신에게 닥칠 일을 모른 채 예비 며느리는 애써 생글생글 웃고 있었죠. 전 때마침 문을 열고 들어온 인물에게 크게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명자야, 여기야, 여기.
친구분 도착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전 저희 어머님 예비 며느리 되는, 어, 어? 그 사람은 말이죠. 바로 제 친구, 명자였습니다. 친구는 아까 전 제가 예비 며느리와 통화를 마친 뒤 자신도 함께 식사 자리에 나가겠다고 말해줬었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발뺌조차 하지 못할 거라면서요. 그렇게 등장한 친구를 본 예비 며느리 얼굴은 바로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전날 계속 옆에 딱 붙어 갑질하던 사람이었으니 단번에 제 친구를 알아본 거죠. 제 친구는 그런 예비 며느리에게 가소롭다는 듯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또 만나네요. 나 희정이 친구 한명자예요. 저희 어머님 아니, 친구분이셨다고요? 아니, 그걸 왜 말을 안 하시고. 왜? 내가 그쪽 시어머니 될 사람 친구면 잘해야 되고, 아니면 그렇게 막대도 되는 거예요? 아유, 그냥 편하게 반말할게. 네가 어제 내 직원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날 이런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네가 우리한테 갑질했던 거, 희정이가 낸 청소비 몰래 현금으로 돌려받으려고 한 거, 내가 다 녹음해서 희정이한테 들려줬어. 네 실체가 뭔지 똑똑히 알라고. 네? 그걸요? 친구의 말에 예비 며느리 두 눈을 휘둥그레지다 못해 아예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초조해하더니 대뜸 사과를 하는 겁니다. 아주머니, 제가 어제는요, 실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실수했어요. 휴가를 썼는데도 상사가 전화해서 아침부터 짜증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환불도 그냥 심술 부린 거지 진짜 돈을 받으러 간 건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어린애처럼 제 기분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런 무례를 저지르고. 근데 저 평소엔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직 모든 걸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은 건지 예비 며느린 악어의 눈물까지 보이며 변명을 했습니다. 친구는 그때 마지막 쐐기를 박았어요. 자신 녹음했었던 예비 며느리 안사돈의 통화 내용을 재생시켜버린 거죠. 그 파일이 재생된 순간 예비 며느리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재생이 끝나자 전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더 할 말이 있니? 어머님, 그게 대체 저걸 또 언제... 이래서 요샌 자식 결혼시키기 전에 뒷조사가 필수라고 하나 보다. 네가 이렇게 앞뒤가 다른 애인 줄 몰랐구나. 자칫 잘못했으면 내 아들 사기꾼 꽃뱀한테 장가 보낼 뻔했어. 어머님, 그게요. 입 열지도 마라. 아주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으니까. 내 삶에서 별별 욕심 많은 사람을 다 봤지만 실제로 너처럼 썩어 빠진 기집애 보는 건 처음이구나. 감히 우리 아들 호구로 보고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네 부모도 너도 아주 천벌을 받을 게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하나같이 탐욕스럽고 썩어 빠진 게 아주 시궁창 냄새가 진동을 해.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아주 잠깐만 나쁜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그런 나쁜 생각 싹 다 버리고 현모양처로 살게요. 현모양처? 벌써부터 결혼하면 바람 필 생각부터 하는 기집애. 내가 돌았다고 며느리로 드리겠니? 우리 아들도 네 실체를 알게 되면 바로 학을 뗄 거다. 우리 집에 너 같은 기집애가 발들일 자리는 없으니까 두 번 다시 내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돈이 아쉽긴 아쉬웠는지 예비 며느리 끝까지 애걸복걸하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애원이 통하지 않자 그제야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아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네. 네, 그래요. 내가 돈 보고 접근 좀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양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장애인 아들 장가 보내려면 최소한 집안채 주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나 아니면 누가 그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랑 결혼하려고 들 것 같아요? 내가 평생은 도저히 못 살아도 한 몇 년은 아파트 받아내는 대가로 희생해 주려고 했더니만 됐습니다. 됐어요. 나도 필요 없습니다. 이 나쁜 기집애가 감히... 정그 못돼 처먹은 여자의 뺨을 세차게 갈겨버렸어요. 어차피 한 방 날려주러 간 거긴 했지만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어
그 뒤에 나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죠. 그러자 그 기집애는 지지 않고 똑같이 제 머리를 잡더라고요. 소시적에 좀 흔들어 본 건지 마구잡이로 제 머리를 쥐흔드는데 아무리 젊다고 해도 숫자를 이길 수가 있나요? 제 친구가 함께 달려들자 결국 예비 며느린 저 멀리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난리통에 우린 가게 사장에 신고를 당한 뒤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사장님께 연신 머리 숙여 사과드렸죠. 이건 나중 일이지만 저는 다시 그 가게를 찾아 손해배상도 해드렸답니다. 이거 쌍방인데 어떻게 서로 고소하실 거예요? 안석희 씨는 혼자였으니까 조금은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이만한 일로 무슨 고소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그냥 여기서 좋게 합의하시죠. 그런데 경찰서에 간 예비 며느린 자신 유리한 상황인데도 고소를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그 여잔 어딘가 초조해 보였는데 전 잠시 뒤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뭐야, 너 전과까지 있었니? 경찰이 신원조회를 해봤더니 글쎄 그 여잔 사기로 몇 개월 교도소까지 다녀온 전과자더라고요. 대놓고 경찰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경찰이 자신에게 뭐라고 속삭이자 제발저린 그 여자가 먼저 발끈하며 실토를 하더라고요. 그건 여기서 왜 물어요? 내가 사기 전과 있는 게 왜요? 그거랑 이건 상관없잖아요. 친구도 저도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본 그 여잔 그제야 자신의 말실수를 깨닫곤 얼굴이 시뻘개지며 입을 다물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전과가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그 여잔 또 전과가 생기는 일에 민감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그 일은 서로 고소를 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뻔뻔함은 상상 초월이더라고요. 우리 앞에선 다 끝난 듯 굴더니 그 여잔 저희 아들에게 연락해 끝까지 붙잡아 보려고 한 것 같았어요. 비록 시작은 좋지 않았고 마음속에 다른 남자도 있었지만 그래도 절 점점 좋아하게 됐었대요. 그래서 저랑 결혼하고 애를 낳고서도 그냥 계속 살까 고민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이제야 자기 진심을 깨달았다. 저랑 헤어지니까 너무 보고 싶고 후회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 그러는데 절 완전 호구로 봤다는 걸 다시금 알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제게 모든 사실을 들은 뒤 하룻밤 꼬박을 눈물로 지새우더군요. 그리곤 바로 그 여자에게 연락해 이별을 통보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이 심한 저주를 퍼부었다는데 그 여잔 그래도 제 아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제 머리털을 그렇게 뜯어놨으면서 그땐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라며 제게도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냉정하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죠. 내가 너 닮은 애를 낳을 생각을 했었다는 자체가 끔찍하다고 말해줬어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난 네가 착해서 좋았던 거지. 이런 쓰레기였을 줄 알았다면 상종도 안 했을 거라고요. 그 쓰레기라는 말이 싫었는지 길길이 날뛰는데 그냥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아들이 그 말 한마디로 복수를 끝냈냐고요? 아니요. 아들은 끝까지 돈이 아쉬워 자신을 붙잡으려던 전 예비장모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심한 비난을 퍼부어줬다더군요. 그리고 익명으로 예비 며느리 회사에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요. 그 회사는 복지 쪽 사업을 하는 작은 회사였는데 혹시 피해자가 나올 것을 대비해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여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자기 말로 그만두긴 했지만 사실상 권고사직을 당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은 그 여자에게 위자료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전과를 숨겼다는 사실이 예비 며느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컸거든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 고통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답니다. 제 친구 또한 모욕죄로 예비 며느리를 고소했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키울 일은 아니었지만 붕괴한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을 위해 그런 복수를 해줬던 거죠. 예비 며느린 제 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내 제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한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제 친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자 그 여잔 저희 아들에게까지 또 찾아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욕죄로 벌금 물게 되면 그것도 정가에 남는데 가뜩이나 정가 하나로 회사에서도 쫓겨났는데 나 진짜 정가 또 생기면 안 돼. 게다가 그 아줌마 나한테 민사 건 걸로 보상받는다고 해도 고작 몇십, 진짜 많아봐야 100만 원 남짓밖에 못 받을 텐데 변호사 선임비가 아깝지도 않대? 제발 오빠, 나 한 번만 도와줘. 오빠 나 많이 좋아했잖아. 적어도 그만한 적은 남아있잖아. 아니, 난 너한테 그만한 정도 안 남아있는데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지. 이번 일을 계기로 앞뒤 다른 사람은 결국 대가를 치른다는 걸 알길 바래. 그리고 힘들게 일하는 분들 무시하는 것도 2번 다시 하지 못하길 바래. 나랑 아주머니께 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걸 잊지 마. 결국 예비 며느리인 제 아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그리고는 제 친구로 인해 소에게 벌금을 물고 100만 원 남짓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했습니다. 우린 제 친구 덕에 끝까지 속 시원한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저희 아들은 따로 제 친구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다더군요. 저 또한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따로 사례를 해주었답니다. 이야, 우리 사이에 무슨 사례야, 섭섭하게. 그래도 받아줘. 내 아들 인생 구해준 값이라고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지만 네가 안 받을 것 같아서 이것도 많이 낮춘 거야. 옥신각신 신랑이 끝에 겨우 돈을 주긴 했지만 몇 번이나 다시 돈을 돌려주려던 친구의 시도에 정말 진땀을 뺐답니다. 그렇게 친구라는 귀인으로 인해 아들은 인생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뒤 전 예비 며느리와 그 집안에 대한 소식을 들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마 그 집안 사람들 모두 결코 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내려는 인간치고 잘 사는 사람은 결코 없으니까요. 아들은 신혼집으로 들어가려던 집을 지금은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친구가 집 청소를 어찌나 깨끗하게 해놨던지 세입자 가족이 입주하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청소해준 친구가 당한 갑질 생각에 다시금 전 예비 며느리에 대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었죠. 한동안 저희 아들은 큰 배신감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저와 남편의 응원 덕분인지 금세 털고 일어나 주었어요. 언제 한 번은 제게 이런 기특한 말도 하더라고요. 꿈에 오랜만에 상욱이가 나왔었어요. 10대 시절 얼굴 그대로 나와선 저를 막 놀리는 거 있죠? 에이, 바보같이 여자한테 속아 넘어갔다고 질질 짰냐? 엉덩이에 털 난다. 이렇게요. 꿈에서 막 화가 나서 펄펄 날뛰었는데 깨고 나니까 갑자기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우울하기도 하고 자존감도 많이 깎였었는데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되게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아마 상욱이가 저랑 부모님을 걱정해서 힘내라고 찾아왔었나 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걔 대신 2분을 지켜드리려 해놓고선 맨날 걱정만 시켜드리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후를 털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상욱이가 그랬구나. 힘들었을 텐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잘 이겨내줘서 고맙다 우리 아들. 오랜만에 첫째 생각이 나기도 하고 한결 강해진 것 같은 둘째가 기특하기도 해 전 눈물 지으며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아직 그 일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요. 아들은 앞으로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워낙 큰 상처를 받아서인지 마음이 다친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을 억지로 보챌 생각은 없습니다. 아들이 어떤 결정을 하든 그저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응원해 주려고요. 여태 그랬든 말이죠. 그러다 아들에게 만약 또 큰일이 생긴다면 전 예비 며느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앞뒤 재지 않고 바로 달려가 아들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린 하나 남은 아들을 지켜주며 남은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친구는 제가 빌려준 빚을 거의 다 갚아가는데요. 얼마 전 연을 끊은 아들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나 보더라고요. 괘씸하게도 그 녀석은 친구에게 또 돈 이야기를 꺼냈다는데 친구는 화를 내곤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자식이 웬수지 웬수야. 부럽다 희정아. 넌 아들도 남편도 착하지 않니? 난 이 나이 외톨이라 너무 외롭다 얘. 야, 그래도 이렇게 네 옆엔 내가 있잖아. 친구는 자신의 인생을 많이 씁쓸해하고 있어요. 전 제 아들 인생을 구해준 중마고의 곁도 오래도록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런 제 친구의 삶에도 언젠간 더 볕들 날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네요. 하늘은 착한 사람에게 반드시 상을 내려준다고 하니 반드시 그날이 기왕이면 조금은 빠르게 다가와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인연은 복이 되어 돌아오고 어떤 인연은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결국 모든 일은 내가 누군가에게 준 대로 다시 돌아오는 법이더라고요. 제 도움을 받은 친구가 귀인이 되어 제 아들의 인생을 구해주고 친구에게 갑질했던 전 예비 며느린 응징을 당한 것처럼요. 결국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연이다는 모두를 존중하고 소중히 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제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